할게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리 부분을 했고,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부분인데요. 생물의 다양성이라는 거고요. 용어를 좀 잘 무슨 뜻인지 좀 이해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일단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그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있어. 들어오세요. 네.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볼 건데, 뭐 생물이 다양하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긴 하겠죠.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한다. 근데 이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 경우에서 따집니다. 생물 다양성이 어떨 때 다양하냐면, 생물 다양성은 종 다양성,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생물이 있느냐, 종 다양성. 어려운 말도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이제 같은 종이긴 한데 좀 달라요. 뭐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거를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고,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느냐, 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예요.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거는 종 다양성이 크다, 유전적 다양성이 크다, 생태계 다양성이 크다, 뭐 이런 게 클수록 생물이 다양하게 있는 거야. 네, 잠깐만요. 그래서 아무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 다양성이긴 해요. 종 다양성. 근데 종이 뭔 소린지 아셔야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개체들의 무리를 말한다. 말이 어려운데, 이게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종하고는 좀 달라요. 뭐 사람들이 있는데 뭐 백인종, 뭐 흑인종, 뭐 황인종 이렇게 나누잖아, 나누기는. 근데 사실 백인이랑 흑인이랑 만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같은 종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같은 종이야. 인간은 같은 종이야. 자, 근데 어떤 애들을 다른 종이라고 하냐면, 좀 여기 나와 있어요. 몇 쪽이냐면 121쪽이네. 121쪽 잠깐 펴봐. 121쪽에 보면 개들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쵸? 근데 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진돗개랑 풍산개는 교배를 하면은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랑 풍산개는 다른 종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른 종이다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같은 종으로 취급할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암말하고 스탕나기, 당나귀죠, 당나귀. 당나귀랑 교배를 하잖아? 그럼 노새가 나오는데, 근데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얘는 자손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교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 왜요? 왜 그래. 그래.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이 아니야. 알겠어요?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인위적으로 사실 교배를 하는 거야. 노새가 태어나긴 하지만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어요. 얘 자손을 못 낳아요, 자기가. 근데 왜 이런 거를 만드냐? 얘가 힘이 좋대. 노새가요. 노새가 등치는 작은데 힘이 되게 좋대. 그래서 뭐 이렇게 짐꾼처럼 많이 쓸 수가 있대. 그래서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암말과 스탕나이가
자손이 낳긴 낳았는데 생식 능력이 없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의 구분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지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렇게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18쪽이네요. 다시 보세요. 자, 종 다양성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데, 일단 생물의 종의 수가 많아야 돼요. 종. 그러니까 요 숲이랑 요 숲이 있어. 가숲하고 나숲이 있어요. 가숲은 총 4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근데 가숲이, 나숲에는 3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종 다양성이 더 높은 거야? 가죠, 가. 근데 나는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가 더 많아요. 요런 애가. 이러해도 그 종 다양성이 높은 건 아니야. 그래서 생물의 종의 수가 많은 게 좋긴 한데, 근데 여러 종이 좀 고르게 분포해 있어야지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무가 한 종류만 쭉 있는 게 아니라 고르게 좀 있어야지 종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아무튼 가숲하고 나숲은 생물의 종도 가숲이 많고 그 분포되어 있는 정도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숲이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종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먹이 사슬이 복잡해져요. 근데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면은 그냥 단순했을 때는 한 종류의 어떤 그 생물종이 멸종을 했어. 그러면 걔를 먹는 애들은 또 죽어요. 그쵸? 근데 종 다양성이 높아서 다른 먹이도 있으면은 한 종류의 먹이가 사라지더라도 그 위에 상위 포식자가 다른 먹이를 먹으면 되니까 이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먹이 사슬이 복잡해지는 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좋다. 두 번째 이제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잘 들어요. 같은 종인데 거기에 속하는 개체들이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뜻인데, 유전자가 다양하면 같은 무당벌레여도 어떤 애는 얘는 거의 이 까만색 무늬가 없죠, 얘는. 그쵸? 네. 근데 얘네들은 어떤 까만색 무늬가 좀 다르게 있지, 약간씩은. 그쵸? 그래서 같은 종인데도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자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도 이제 여기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요 안에. 어떤 애는 키도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또 머리가 좋을 수도 있고요. 이게 다 달라요. 신체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두뇌적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유전적 다양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뭐가 좋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냐면, 다 다르니까 만약에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이 발생해서, 만약에 다 똑같아. 근데 어떤 전염병에 취약해. 그러면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다 멸종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다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이제 휩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금방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고열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다 고열이 발생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인류가 멸망했겠지, 이번에. 이번 코로나 불었을 때. 멸망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환경 변화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살아남는 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애들 덕분에 종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나나 이야기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바나나가 이제 멸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바나나를 한 종류 바나나만 길러요. 전 세계적으로. 캐번디시라고 하는 한 종류 바나나만 기릅니다. 근데 그 바나나가 어떤 그 곰팡이균에 좀 취약해가지고 그 전염병에 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바나나 재배가 이제 안 될 수 있다. 근데 그 전에 원래는 또 있었어요. 다른 바나나가 있었어요. 그로미셀이라고 하는 다른 바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기르다가 마찬가지로 그 곰팡이 때문에 그게 멸종했는데 다행히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던 거야. 다른 종.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바나나 잘 먹고 있는데 원래 바나나 종수가 적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것만 기르냐면 그게 제일 좋아서 우리가 맛도 좋고요, 뭐 향도 좋고요, 기르기도 좋고 이래서.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바나나가 멸종할 위기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 바나나 종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만 선택해서 기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어떤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뜻하는데 생태계가 뭐 열대 우림 생태계도 있고요. 초원, 뭐 풀이 많은 생태계도 있고 사막 생태계, 연못 생태계, 호수, 강, 갯벌, 뭐 바다나 농경지, 뭐 논이나 밭 이런 것도 일종의 생태계를 구성하거든요. 그런 여러 종류의 생태계가 있는데 생태계가 다양하면은 당연히 그 생태계별로 그 사는 종들이 조금씩은 다르잖아, 그렇죠? 사막에 사는 애도 있고 뭐 열대 우림에 사는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생태계가 다양하면 종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생태계 중에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가 열대 우림 생태계예요. 열대 우림에는 되게 많은 동물, 뭐 식물, 미생물들이 생활하고 있어가지고요. 가장 적은 건 어디예요? 생물 다양성이 높죠. 가장 적은 거는 뭐 사막 생태계 뭐 이런 데 있지. 사막에 생물도 그렇게 만약에 다양하게 살지는 않죠. 거기에 적응한 애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대 우림 생태계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뭐 만약에 갯벌이 있다. 그럼 갯벌은 육상 생태계에 사는 애들도 있고 수중 생태계에 사는 애들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종 다양성은 높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가지 생물 다양성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태계 다양성, 요 동네는 이제 뭐 물도 흐르고요, 초원도 있고 삼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각각에 사는 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이제 그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사는 걸 말하고, 근데 하나의 종이긴 한데 그 안에서도 조금씩은 다른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죠.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그게 높아야지 좋다라는 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지 좋다.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아니 이거는 합쳐가지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생물 다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인 종입니다. 종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네.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생물의 종류가 많고 여러 종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수록 높은 거고요. 자, 얼룩말도 그 얼룩무늬가 다 조금씩은 다르대. 다 똑같지가 않고요. 무당벌레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 열대 우림, 초원, 사막, 갯벌 이런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되시지요? 변이와 생물 다양성은 조금만 있다 하고요. 일단은 문제를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130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봤죠? 자, 생물 다양성에 포함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고, 그쵸? 기억은 괜찮고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 종 다양성. 개체가 가진 특성이 다양하다. 이거를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5번 고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라도 개체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겠죠.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요런 다양한 생물들이, 이건 종이 다른 거죠. 이건 종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간은 종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 아니고, 간은 먹이 그물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게 종 다양성 이야기인데 아니고요. 나는 생태계 다양성을 뜻한다. 3번이 답이네. 다는 생물 개체수의 다양성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고요.
그 다음에 다에 제시된 생물은 모든 생태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그건 아니죠. 뭐 수중 생태계나 뭐 이런데 뭐 메뚜기가 살고 이러진 않으니까. 3번. 아 미안해요. 자, 가에서 다중 같은 종인데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환경 변화에 견딜 수 있고 멸종될 위기가 적다. 가져가. 유전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금 여기는 종이 하나, 둘, 셋, 네 종 있고 여기는 세 종 있네요. 그 다음 이 종 다양성이 가가 더 높죠 지금? 1번 맞네요. 옳은 거. 가는 나보다 생물 종류가 더 많다. 여기는 네 종류, 여기는 세 종류니까. 다른 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 답은 1번이고요. 요거 나오네요. 자, 그로미셸이라고 하는 바나나를 원래 길렀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곰팡이 때문에 파나마병이라는 이제 곰팡이에 의해 감염되는 병에 걸려서 모두 사라졌다. 1950년대는 그랬고 지금은 또 이제 캐번디시라고 하는 종을 대부분 그 바나나를 기르기 때문에 그 또 멸종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3번. 그러네요. 3번이네요. 생물의 개체의 특성이 다양하면 멸종될 위험이 낮다. 자, 3번 고르면 되고요. 5번.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것은 열대 우림입니다. 열대 우림에 가장 많은 생물 종이 살고 있어요. 종 다양성이 가장 높은 거죠. 갯벌도 높은데 열대 우림이 가장 높다라고 아까 했고요. 고기에 개벌이 없어요. 그래도 갯벌이 없어도 갯벌 쓰지 마세요. 선생님 가르쳐 줬습니다. 자, 열대 우림이 가장 높은 거고 갯벌도 높기는 한데 뭐라고? 열대 우림이 제일 높아. 뭐 아마존 이런 데가 훨씬 이상한 생물들도 많아요. 곤충들도 이상한 애도 많고. 열대 우림이 가장 높다. 갯벌 없다라고 갯벌 안 고르지 마시고요. 열대 우림 고르세요. 자, 120쪽입니다. 변이와 생물 다양성. 자, 일단 또 변이라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변이는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을 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같은 종인데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하고 그런 뭐 같은 종인데 이런 이제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 뭐 이러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을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변이는 유전적 다양성과 관련이 있죠, 물론. 자, 근데 이 변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한데요. 변이가 있고 그 변이를 가진 애들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여러 변이 중에 유리한 변이를 가지는 개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더 살아남기가 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요 난초 사막이라고 이렇게 생긴 애 있습니다. 이렇게 난초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난초 사이에 얘가 있어. 그럼 눈에 잘 안 띄겠지. 그러니까 뭐 새나 이런 애들이 이제 곤충 같은 거 잡아먹는데 난초 사마귀가 있는데 걔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그냥 보통 초록색 사마귀는 잘 띄겠죠. 그러면 난초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난초 사마귀가 잘 살아남는 거예요. 초록색 사마귀보다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이 이제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다윈. 찰스 다윈.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는 데를 가요. 여기가 이제 섬이야, 섬.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섬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핀치새라고 하는 애를 보는 거야. 핀치새. 핀치라고 하는 새는요,
참새 같은 애야. 예. 그래서 날개가 막 크고 막 이러면은 막 이런데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뭐 돌아다니면서 살 거야. 근데 핀치새는 날개도 조그맣고 그냥 텃새예요. 그 동네만 사는 애야. 그러니까 요 동네만 사는 애, 요 동네만 사는 애야.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 근데 거기에 13종의 핀치가 살고 있었는데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부리 모양.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잘 봐.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요 동네에 살게 됐어, 핀치들이. 근데 어떤 핀치는 뭐 주둥이가 조금 얇아. 근데 어떤 애는 좀 두꺼운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얘를 쪼아 먹다 보니까 주둥이가 두꺼워졌다가 아니고요. 원래 두꺼운 애도 있었고 원래 얇은 애도 있었는데 두꺼운 애가 살아남는 두꺼운 애가 살아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이 얇은 애로는 이 그 딱딱한 껍질을 까서 못 먹은 거예요. 서로 이제 이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만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어. 자손을 낳으면 그래도 얘랑 비슷한 애가 나오는 거예요. 부리가 두꺼운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애는 자손을 못 남긴 거지. 그래서 오랜 세월 거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게 두꺼운 애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데는 선인장이 먹이로 있는 거야. 좀 얇아야 돼요. 얇으면서 조금 긴 부리를 가진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여기서는 좀 이 부리가 좀 긴 애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원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해요. 이게 찰스 다윈의 이거를 자연 선택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많이 살아남으면 그러다 보면은 다른 종으로 진화도 할 수가 있어요. 생물 종이 다양해집니다. 자, 근데 여기 하여튼 순서가 중요합니다. 변이가 먼저 있고, 변이가 먼저 있는 거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됐어. 근데 그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겨. 근데 그 자손은 내 유전자를 물려주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이 쌓이다 보면은 서로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 가시죠? 그쵸? 자,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서로 다른 특성을 이건 변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특성은 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쓰시지 마시고 변이라고 써주시고 생물 개체들이 가진 변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유리하게 작용하면은 그 생물들이 자손을 많이 남기는 거고 불리하게 작용하면은 자손 남기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 유전자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 서로 다른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아 자손에게 자신의 특성을 물려주는 과정이 반복되면 서로 다른 종으로 될 수가 있어서 생물 다양성이 높아진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생물의 종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분류 체계는 조금만 이따 할 거고. 자, 다시 좀 문제를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7, 8번밖에 없네. 7, 8번 한번 풀어봐 주세요. 131쪽에 7, 8번.
어? 그림이야 아니 진짜 사진이에요? 사진이잖아요. 뭐가요? 이거 피치. 아, 핀치? 그림이지. 이거는 그림이네. 아. 어떻게 알고 있는 핀치 그림 말고 색깔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뭐 너무 눈에 띄지만 않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무엇이라고 한다? 유전적 다양. 변이. 이건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이. 다양한 특성은 변이라고 합니다. 얼룩말 잘 보면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죠? 검은색이. 잘 봐야 돼요. 자, 핀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까닭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5번? 5번이네요. 먹이의 종류가 달랐고 그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뭐 이렇게 좀 두꺼운 이제 도토리 같은 게 있는 애들은 이제 부리가 두꺼운 애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고요. 선인장은 좀 부리가 긴 게 좋고, 이렇게 나비 같은 거 잘 잡아먹으려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뾰족하면서도 좀 길어야 되고, 나뭇잎 먹는 데는 이렇게 생겼네. 자, 됐지요? 너무 금방 끝났네. 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48분에 할게요. 48분에 10분 쉬었다 할게요. 알겠습니다. 좀 낫죠. 그래도 여기는 좀 잘 이해만 해주시면 생명과학은 좀 이렇게 좀 잘 읽어두시면은 금방 이해 갑니다. 외울 게 있긴 하죠. 121쪽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에 이렇게 많은 종의 생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요. 기준에 따라 비슷한 것끼리 이제 나눕니다. 그걸 생물 분류라고 하는데, 생물 분류를 하면 뭐가 좋냐면 생물들 사이에 유연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연 관계가 뭐냐면 멀고 가까운 관계를 말해. 유연 관계 옆에 있죠. 생물 사이에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관계. 유연 관계가 가깝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특징이 많고요. 진화적으로 최근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최근에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비슷한 애들을 이제 묶어서 예를 들어서 봐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는 이제 물속에 사는 생물이 더 가까울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징어랑 보거랑 비슷한 거 같니? 오징어랑 고양이랑 비슷한 거 같니? 오징어랑 보거랑 비슷한 거 같죠? 우리가 좀 알고 나면은 좀 그게 달라집니다. 나비는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뼈가 없습니다. 근데 오징어도 사실 뼈가 없어요. 오징어 안에 그 하얀색 뭐 있긴 하잖아. 네. 그거는 뼈는 아니고 먹을 때마다 나오는 거. 뭐 외골격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조개 껍데기랑 사실 비슷한 거야. 조개도 뼈가 있어요? 아니요. 조개 뼈가 없어요. 뼈가 없고 이제 외투막이 있는 거야. 외투막. 근데 그럼 오징어는 꺾어도 안 죽어요? 꺾어도 안 죽을 걸? 안 죽어요. 대신 그 전에 어떤 이유로 죽고. 근데 나비도 사실은 외투막이라고 있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가 좀 더 단단한 게 있는 거예요. 곤충도 그렇고. 근데 보거는 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뼈 있어요.
고양이 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고양이랑 보고랑 또 비슷한 거야. 고양이랑 보고는 둘 다 척추가 있어, 척추. 척추는 이제 뼈가 있다는 거야, 척추. 근데 얘네 둘은 다 척추가 없어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비슷한 거야? 나비랑 오징어랑 더 비슷한 거야. 이상하지만, 다른 거예요? 어? 기준마다 다른 기준마다 다른데 생물학적 기준은 이 척추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고 사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는 곳보다는 생물의 형태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분류가 더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고 인위분류라고 하는 거는 뭐 물속에 사냐 육상생물이냐 아니면 얘를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뭐 이런 애가 다 먹을 수 있지 않아? 뭐 없는 것도 있잖아. 뭐 독이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보고 이런 거는 이제 뭐 보고 요리사가 안 해주면 뭐 이제 먹으면 죽는데 막 먹으면 안 먹을 수 되는데 있는데 먹으면 죽는구나. 그쵸. 그거야 당연히 그쵸. 뭐 돌멩이도 먹을 수야 있죠. 내가 먹으면 먹는데 먹으면 죽는 거니까 뭐 먹을 수야 있겠죠. 뭐, 다 먹을 수 있겠지. 뭐 모든 것은 다 먹을 수야 있겠죠. 죽냐 안 죽냐가 문제지. 그러긴 하네요. 자, 아무튼 생물이 어떤 애들이 가깝냐 뭐냐 이거를 따지는 걸 유연관계라고 하고 이거를 잘 분류를 해 놓으면은 그래도 사람은 그래도 원숭이랑 비슷하긴 하잖아. 다른 동물들은 손이라고 할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강아지나 뭐 이런 애들은 둘 다 그냥 발이 있는 거잖아. 원숭이는 그래도 자유로운 손이 있잖아. 사람은 그래도 원숭이랑 그래도 비슷한 거지. 그래도. 자, 그래서 생물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은 생물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나중에 뭔가 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나 항암제 뭐 암을 이기는 약 같은 거를 뭐 찾아야 돼. 근데 뭐 이게 주목나무라고 있거든. 주목나무. 요 나무에서 항암제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가 써요. 그러면은 그 나무랑 비슷한 나무한테서 찾아보는 게 좋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떤 생물 자원으로 이용하는데도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생물을 자원으로 이용하기가 쉽다. 자, 근데 분류하는 방법을 크게 인위 분류와 자연 분류로 나누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자연 분류입니다. 인위 분류는 뭐 살고 있는 장소, 식성은 이제 초식이냐 육식이냐 뭐 이런 거고요. 잡식이냐 뭐 이런 거고 인간의 이용 목적, 뭐 식용이냐 뭐 식용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분류하는 건데 이거는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기도 하고요. 과학적인 분류라고 할 수는 없다. 수생이냐 뭐 육상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래가 물속에 살잖아. 고래는 근데 포유류야. 고래는 차라리 강아지랑 비슷한 거야. 물고기랑 비슷한 게 아니라. 고래는 이제 태생이고요. 새끼를 낳고요. 물고기들은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고래는 고래가 아가미가 있지는 않아요. 숨쉬러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고래는 사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습, 구조, 번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 근데 그러면 고래는 포유류니까 유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서? 원래 그러니까 뭐 걸어 다니던 애가 이제 바다로 간 거죠, 사실. 땅에 있던 애가 바다로 간 거예요. 바다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뭐 펭귄도 사실은 남극에 살잖아요. 펭귄 새잖아, 새. 근데 막 물속에 헤엄쳐서 막 들어가죠. 근데 남극에는 육지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면서 뭐 사냥을 하고 이럴 수가 없어. 남극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바다에 먹을 게 많잖아. 그래서 얘는 뛰어든 거지, 바다로. 샌데 먹을 게 없어서 바다로 뛰어 들어가지고 헤엄을 엄청 잘 치는 거야. 신기한 일이지. 희한한 일이죠.
자, 하여튼 자연분류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고 척추가 있냐 없냐. 근데 뭐 식물 가운데 종자로 이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포자로 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포자라고 하는 거는 균류도 그렇긴 하죠. 근데 식물이긴 한데 고사리 이런 애들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고사리 같은 애들은 식물이긴 해. 근데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자, 생물의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게 유연관계나 진화해온 과정 이런 거를 밝히기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분류가 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배우는 건 자연분류예요. 자연분류. 자, 생물 분류 책의 가장 기본 단위가 종입니다. 종. 아까 얘기했다시피 짝짓기를 해서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아야 돼. 생식 능력이 없는 자손을 낳으면 같은 종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그럼 요새는 똥이랑 오줌을 못 싸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배변하는 거고요. 그거랑 상관이 없고 짝짓기나 이런 걸 못 한다라는 거야. 자, 그렇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종이야, 종. 종이고, 근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속, 과목, 강문계 순으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단계가. 종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고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는 외우시긴 하셔야 됩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순으로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강문계 종에서 계로 갈수록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거고 자, 이따가 이제 이 개가 5가지 개가 있어요. 그거 중에 이제 동물개는 뭐 요런 애다 다 동물계에 속하죠. 근데 이제 척삭 동물무는 척추가 있는 애들 말하는 거 사실. 그래서 여기 뭐 나비나 이런 애는 빠진 거지, 그치? 개구리나 뭐 요런 애들도 척삭 동물문에 속하는 거예요. 어류 이런 애들도. 개구리 뼈 있어요. 개구리 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유강. 우리가 보통은 포유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유강이라고 하시긴 하셔야 돼. 포유강에는 개구리, 어류 빠진 거죠, 그렇죠? 양서류나 지금 어류는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식용목, 그렇죠. 뭐 이제 육식이면서 뭐 그런 애들이고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가 이제 종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근데 하나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같은 목이다. 얘네들이 같은 목이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는 다 같은 거야. 당연한 건데 만약 같은 목이다. 그러면 과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강, 문, 개는 다 같은 거야. 이게 당연한 거긴 해. 이거 같은 목이면은 강문계는 같은 겁니다. 자, 생물의 분류 체계는 생명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식물계랑 동물계만 나눴어.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는 식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동물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 애들 있는 거야. 원생 생물계. 왜냐하면 이제 버섯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광합성을 못해요, 버섯이. 그러니까 버섯은 식물계에 넣기가 좀 그런 거야. 그렇다고 동물계는 아니잖아. 그래서 원생 생물계가 됐는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버섯은 좀 잘못 예를 든 것 같다. 걔는 균계에 속하긴 해요. 아무튼 원핵생물계나 원생생물계나 균계나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지금은 5개 분류 체계로 나누고 있어요.
요런 건 이제 차례대로 배울 거고.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종입니다. 종. 자, 종부터 하셔야 됩니다. 종속, 과목, 강문계.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종속, 과목, 강문계. 문계, 강문계, 예. 종속 과목문계, 강문계, 종과계. 자, 생물의 분류. 생물은 기본적으로 다 세포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어야지 생물이에요. 세포로 안 되어 있으면 생물이 아닙니다. 예. 근데 세포에는 다 핵이 있는 줄 아는데 핵이 없는 애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핵막이 있어야지 핵이 있는 거야. 핵막이 있어야지 핵이 있는 거야. 핵막이 있냐 없냐가 엄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세포벽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중요하고. 자, 세포 수가 그냥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단세포 생물. 그리고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죠. 이것도 중요하고.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기관이 발달되어 있느냐, 이런 거 다 중요해. 그런 걸 다 따져서 5개 개로 나눕니다. 원핵 생물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나눠. 근데 원핵 생물계부터 보면 원핵 생물계는 핵막이 없어요. 핵막이 없어. 얘만 없어. 얘만 없고 나머지는 다 핵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핵막이 없어. 핵막이 없다라는 건 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핵이 없다라고 해서 유전 물질까지 없는 건 아니에요. DNA 이런 게 그냥 풀어져 있어요. 원래 DNA 이런 게 핵 안에 있거든, 핵 안에. 근데 봐봐, 이 유전 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풀어져 있어요. 그냥 핵막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원핵 생물계는 핵이 없고요. 핵이 없는 세포를 원핵 세포라고 해. 핵이 없으면 원핵 세포라고 하고, 핵이 있는 세포는 진핵 세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핵막이 없는 애들은 뭐야? 원핵 생물계. 근데 원핵 생물계는 세균이 원핵 생물계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세균이 원핵 생물계입니다. 대장균, 폐렴균, 젖산균, 남세균 이런 세균이 원핵 생물계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균으로 끝나니까 균계라고 착각하는데 이거 균계가 아니야. 이게 좀 착각할 수 있거든요. 예. 얘네는 균계야 균계가 아니야? 균계가 아니라 원핵 생물계야. 원핵 생물계. 그리고 얘네들은 가장 큰 특징은 핵막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에요. 세균들 다 단세포 생물이거든.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어요. 사람 동물계에는 세포벽이 없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세포벽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의 세포벽과는 성분이 다른데 어찌됐건 세포벽이 있고, 대부분은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광합성을 해요. 남세균은, 이런 남세균이라고 하는 애는 광합성을 합니다. 사실 남세균 때문에 지구에 그 산소가 많아진 거야. 어디 살아요? 그냥 물속에 살아요. 물속에 삽니다. 대부분 광합성 하지 않지만 남세균은 광합성을 하고 주로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분열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세포가 원래 다 하나인데 얘가 이게 쪼개지면은 하나하나가 새로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분열법이라고 하는 거죠. 대장균, 폐렴균, 남세균 이런 세균들은 원핵 생물계다. 원핵 생물계. 자, 원생 생물계는 이제부터는 다 핵이 있어. 핵이 있고 핵이 있는 세포를 뭐라고 하냐면 진핵 세포라고 해요.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진핵 생물 중 생물계, 균계, 동물계에 속하지 않으면은 원생생물계예요. 예. 그러니까 식물도 아니야, 균계도 아니야, 동물계도 아니야. 그러면은 원생생물계야. 원생생물계. 단세포 생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는 단세포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단세포니까 원핵생물계일 것 같잖아요. 걔네들은 단세포는 아예 핵이 없잖아요. 근데 단세포긴 한데 얘네들은 핵이 있는 거야. 핵이 없습니다. 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바나 집신벌레나 유굴레나 이런 애들은 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점균류나 뭐 요런 애들이 있고, 김이나 미역, 다시마는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일 것 같잖아요. 근데 식물은 특징을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기관이 발달돼 있어야 돼. 뿌리, 줄기, 잎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돼. 근데 얘네들은 뿌리, 줄기, 잎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아.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얘네들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식물계에 넣기가 좀 그런 거야. 요런 애들은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는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 전균류, 그 다음에 긴, 미역, 다시마 등이 있습니다. 세포벽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 운동을 하여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도 있다. 아메바 이런 거 움직여요. 아메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다른 거 잡아먹습니다. 광합성을 하여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애도 있다. 죽은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 얻는 애도 있다. 그거는 균류예요. 예. 뭐 점균류 뭐 이런 애들은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자, 단세포 생물은 대부분 분열법으로 번식하고요. 다세포 생물은 포자로 번식하는 것이 많다. 아무튼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면은 원생생물계인데, 원생생물계는 아메바, 유굴레나 집신벌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 미역, 다시마는 원생생물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런 거 외울 수밖에 없죠. 식물계는 당연히 핵이 있고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다세포 생물이에요. 식물계는 단세포 생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고 대부분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운동성은 없다.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한다. 포자로 번식하는 애도 있어요. 고사리 이런 거는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합니다. 종자로 번식한다. 종자는 암술, 수술 만나가지고 씨가 되는 건 종자라고 하고, 포자는 그냥 자기 혼자 만드는 거야. 자기 혼자 포자 만들어서 이렇게 뿌리는 거고, 종자는 암술,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랑 암술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돼야 되고요. 우산이끼, 고사리, 소나무, 해바라기 이런 거는 식물계이다. 우산이끼랑 고사리는 포자로 번식을 하고. 됐지요? 그 다음에 균계. 이름이 균계니까 세균 이런 게 균계라고 착각하는데 걔네들은 원핵생물계. 균계는 균계. 근데 균계 대표적인 애들은 이제 곰팡이나 버섯, 그다음에 효모 이런 애들이 균계입니다.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벽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균사라고 하는 얇은 실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잘 보면 이렇게 얇은 실 같은 게 많습니다. 이런 걸 균사라고 해요. 균사. 운동성은 없다. 효모는 균사는 없지만 아무튼 효모도 균계에 넣긴 해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하지 못한다. 대부분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흡수한다. 버섯도 이제 어떤 뭐 낙엽이 쌓여 있다던가 아니면 뭐 죽은 나뭇가지가 있다던가 아니면 뭐 죽은 벌레가 있다던가 그러면은 버섯이 펴요. 자, 대부분 균사로 되어 있다. 포자로 번식한다. 곰팡이, 그 다음에 버섯, 효모는 단세포 생물이고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출합법으로 번식한다. 하여튼 그러긴 합니다.
출합법은 뭐냐면 옆에서 요렇게 조그맣게 자라나 이렇게. 흑화 같은 히드라.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출합법이에요. 출합법.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걔가 또 자라나는 거예요. 걔가 이렇게 똑 떨어져 가지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거. 바나나의 번식 같은 바나나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사실 인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영양생식이라고 해서 하여튼 줄기 같은 거 잘라 가지고 이렇게 꼽는 거죠. 그거는 사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요런 애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법하고는 달라요. 분열법은 얘가 이게 동등하게 두 개로 딱딱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애로.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자라난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자라나는 출합법은. 자, 됐지요? 그 다음에 동물계. 동물계는 핵막이 있는 진핵세포로 되어 있고, 다세포 생물이고, 세포벽이 없어요. 식물이나, 그러니까 동물계 빼고는 대부분 세포벽이 있어요. 뭐 없는 애도 있긴 한데, 세포벽이 뭐예요? 세포벽은 이제 세포에 막이 있고, 세포막은 다 있어. 근데 식물은 벽이 하나가 더 있어, 벽이. 딱딱하게. 그게 세포막이에요? 아니, 앞쪽이 세포막이고, 이게 세포벽이고요. 세포벽이 있으면 좀 딱딱해. 식물이 좀 딱딱하잖아. 나무 좀 딱딱해요. 세포벽이 있어서 그래. 동물은 이제 살이 이게 딱딱한 건 아니잖아. 이거 움직이려면 세포벽이 있는 게 좋지 않죠. 잘 움직이려면 세포벽이 없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동물계는 대부분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운동성이 있고요. 엽록체가 없어서 광합성하지 못한다. 다른 생물을 섭취하여 양분을 얻는다. 자기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드니까 대부분 암수 개체가 있고 암수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번식한다. 해파리, 오징어, 메뚜기, 붕어, 참새, 호랑이 이런 거는 동물계입니다. 자, 그래서 5개 분류 체계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핵막이 없는 애는 원핵 생물계만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있고, 세포벽이 대부분 있어요. 뭐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다라고 돼 있는데 대부분 있어. 동물계는 없어요. 동물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포수는 원핵 생물계는 단세포고 원생 생물계 단세포가 있어. 나머지는 대부분 다세포고요. 균계 중에 효모 같은 애는 이제 단세포인 거고, 광합성은 식물계는 한다고, 균계는 안 한다고. 원생 생물계 하는 애 있고 안 하는 애 있고요. 원핵 생물계도 대부분 안 해. 남세균만 광합성을 하고, 동물계는 광합성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남세균이나 이런 세균 이런 애들은 원핵 생물계, 그런 애들은 단세포이면서 원핵 세포로 되어 있다. 원핵 세포로 되어 있다. 진핵 생물이라고 써져 있는 건 이제 핵막이 있다 이 소리인 거죠. 진핵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원생 생물계는 식물계도 아니고 동물계도 아니고 균계도 아니고, 물론 원핵 생물계도 아니어야 되죠. 그런 애들이 원생 생물계다. 식물계는 광합성하고 세포벽 있고 기관 발달되어 있고, 균계는 광합성 못하고요. 균사로 되어 있고요. 동물계는 광합성 안하고 못하고,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고요. 세포벽은 없고. 이해 가시죠? 학습 내용 체크. 몸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칸 채워보세요.
몸이 핵막이 없어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무리는 원핵 생물계요.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만들고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식물계.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가는 실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다.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세포벽이 없고 광합성할 수 없다. 됐지요? 자, 126쪽입니다. 자, 북극곰은 동물계인 거 아시죠? 그쵸? 동물계인 거 아실 것 같고, 유글레나는 핵막이 있지. 유글레나는 하여튼 얘가 유글레나야. 유글레나인데 이제 단세포 생물이고, 좀 녹색이죠, 녹색. 이거 광합성 합니다, 유글레나는. 그 다음에 단세포고, 단세포인데 핵막이 있다. 그러면은 원생생물계, 원생생물계고. 곰팡이는 균계인 거 아셔야 됩니다, 균계. 곰팡이는 균계고, 장미는 식물계인 거 아시죠, 식물계. 폐렴균, 뭐 세균 이런 애들은 원핵 생물계. 미역은 식물계 아니다. 원생 생물계예요. 자, 그래서 핵막이 없대. 원핵 생물계. 자꾸 하면서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발달 안 돼 있는데 발달된 애들은 누구냐? 동물계랑 식물계야. 근데 광합성을 하는 애가 누구야? 식물계죠. 그쵸? 여기 라가 식물계. 광합성 안 하는 애는 동물계. 그쵸? 그 다음에 균사가 있으면은 균계. 다가 그쵸? 네. 균사가 없으면 원생생물계. 자, 탐구하기 문제 풀어보시고요. 핵함은 광합성을 해. 기관이 발달됐지 않잖아요. 근데 기관이 발달됐지 않아.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실처럼. 핵은 있잖아요. 핵은 있죠. 다세포 생물이긴 해. 다세포 생물. 핵함은 6학년 과정할 때 나오긴 했죠, 그렇죠? 네, 배웠어요. 5학년 때 배웠어요.
뭐하는 때 있었나? 자, 원핵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뚜렷한 핵이 없다. 예스. 오죠. 균계에 속하는 생물은 대부분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맞아요.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세포벽이 있으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은 발달되어 있는데 세포벽은 있어. 동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며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아니에요. 아니죠. 합성 못해가지고 자꾸 잡아먹는 거야, 동물은. 어쩔 수 없죠. 예, 다른 생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핵함은 원생 생물계. 원생 생물계가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광합성 해,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이야. 뭐 핵 있어. 근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얘는 식물로 넣기가 어려운 거지. 원생 생물계. 근데 불가리가 아니라 불가사리는 동물계. 동물계 이거 움직여요. 천천히. 이거 이제 움직입니다. 이거 움직여가지고 뭐 조개도 잡아먹고 이래. 그래요? 고기를 먹어요? 조개랑 작은 물고기 이런 거. 그래가지고 얘가 그 피해를 줘요, 어민들한테. 낚시에서 뒤집으면 되게 흉측해요. 거기 뭐 있어, 이렇게. 얘 동물개야. 움직이는 애다. 어떻게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고? 저기 뒤집으면은 다리가 잘 움직여요. 더. 뭐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여 진짜. 조개 잡아먹어. 말라 죽던데. 자, 그렇다라는 거. 넘겨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배우는 거는 5개 분류 체계니까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분류하는 거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5개 분류 체계를 배운 거고. 넘겨 보겠습니다. 개통수. 역은 뭐예요? 응? 역. 역, 삼역. 그러니까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 생물역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요거를 한 군데 묶어가지고 진핵, 생물역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는 거죠. 분수 과목. 근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하여튼 5개 분류 체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통수와 검색표. 개통수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나타나는 거고요. 요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엄청 세분화돼요, 개통수가. 자, 검색표 보는 거는 이제 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생물을 발견을 했어. 핵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핵막이 없다야. 그러면은 당연히 원핵 생물계로 분류하시면 되지. 내가 어떤 생물을 발견했는데. 근데 핵막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B로 가요. 균사로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냐.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균계로 분류하시면 돼요. 근데 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다시 C로 가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원생 생물계야. 왜냐하면 핵은 있는데 기관이 없으니까 원생 생물계고, 기관이 발달되어 있어. 그러면 D로 가요. 광합성을 하면 식물계고 안 하면 동물계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생물을 발견한 다음에 이 차례대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원핵 생물계, 균계, 원생 생물계, 식물계, 동물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했고, 네, 일단은 개념 확인 문제를 9번부터네요. 9번부터 24번까지 풀어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문제 풀 때 책 이거 개념 보면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보면서 풀어도 돼요. 모르는 거 찍지 마시고 보면서 푸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문제 푸는 게 공부하는 거야. 모르면 안 듣고 보면서 푸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틀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9번 생물의 고유의 특징에 따라 분류할 때 기준이 되지 않는 거. 식성은 인위 분류입니다. 육식이냐 뭐 초식이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겉모습 중요해요. 겉모습 중요하고 속 구조, 번식 방법, 유전적 특징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생물 분류의 주된 목적은 맞아요. 4번입니다. 유연관계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멀고 가까운 그 관계를 유연관계라고 해요. 자연 분류에 해당하는 거. 2번. 그러네. 2번이네. 번식 방법이죠. 종자 번식하냐, 포자 번식하냐. 그러니까 식물 계 내에서도 고사리는 이제 포자로 번식하니까 이거를 뭐 속시식물 이런 걸로 분류 안 하고 선태식물이라고 하는 걸로 따로 분류를 해요. 아무튼 그래. 자, 육상이냐 수생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인위 분류야, 인위 분류. 척추가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해. 이렇게 분류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가 가보다 생물관계 유연관계를 잘 나타낸다. 4번이 답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척추가 있는 거고 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붕어랑 개랑 비슷한 거보다는 붕어랑 토끼랑 더 비슷한 거야. 하겠습니다. 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이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를 종이라고 합니다. 자, 생물 종과 관련하여 조사한 자료이다. 진돗개랑 풍산개는 같은 종이야. 그리고 암말과 수탉나귀는 같은 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새가 새끼를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 이게 희한한 건데 당나귀랑 노새는 같은 종이 또 아니야. 노새가 생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 노새는 당나귀 자손이거든요. 네. 근데 당나귀랑은 또 같은 종이 아니에요. 노새랑은. 노새는 불쌍한 거지 사실. 사람 때문에 태어난 거지 사실. 그러니까 암말이랑 수탉나귀랑 교배를 시켜서 태어난 거야. 교배를 해서 태어난 거예요. 자, 다음 단계 여기서부터 봐야죠. 종속, 과목, 강문개. 강문개. 선생님. 네. 근데 당나귀랑 그 말이랑 구별할 수 있으면은 아예 다른 애랑 할 수도 있어요. 개랑 고양이랑. 할 수는 있는데 새끼가 나오진 않죠. 할 수도 있는데 새끼가 나오진 않아요. 뭐 호랑이랑 사자랑 교배해가지고 뭐 라이거 뭐 이런 거 태어나요. 근데 그 생식 능력이 없어요. 그럼 인간이랑도 교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기는 하는데 새끼가 나오진 않죠. 그거는 하여튼 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새끼가 나오진 않아요. 인숭이. 네가 하여튼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새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원순간. 생물 간의 유연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경우 이건 이제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제일 작은. 5번이죠. 그러니까 속과직은 같은데 종만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애가 가장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겉모습 비슷한데 짝짓기해서 자손을 낳을 수는 없고요. 분류 단계에서 같은 목이래. 종속, 과목, 강원계. 강문계. 목이 같으면 강문계는 같은 거야. 다른 종인 거 맞죠? 네. A, B는 같은 문에 속한다. 맞아요. 맞아. 왜냐면 목이 같기 때문에 문은 당연히 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겉모습만으로 종을 분류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아니야. 2번. 겉모습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따져봐야 되고 2번.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겉모습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번. 버섯은 균계에 이거 원생 생물계입니다. 원생 생물계. 이건 원핵 생물계고요. 1번. 균계, 원생, 원핵. 1번. 이 그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4번. 대장균은 뚜렷한 핵이 없다. 맞아요. 대장균은 원핵 생물계입니다. 원핵 생물계. 1번. 자, 요런 거는 이제 원핵 생물계고, 근데 이거는 이제 식물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네. 핵막의 유무. 맞아요. 핵막의 유무로, 핵막이 없으면은 가물이고요. 핵막이 있으면 나물입니다. 자,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 대한 설명. 3번. 세균이라고도 한다 아니야. 이게 맞을 것 같잖아, 꼭. 균계는 버섯, 곰팡이, 효모고, 세균은 원핵 생물계고, 광합성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균사로 되어 있는 게 많다. 아, 3번이에요. 3번이고요. 3번이에요. 자, 유글레나는 원생 생물계고, 다시마도 원생 생물계고, 집신벌레 3번이에요. 집신벌레 원생 생물계예요. 집신벌레 핵이 있어요. 얘가 집신처럼 생겼는데 핵이 있습니다. 핵이 보여요? 뭐 보이게 하죠. 뭐 염색하고 이러면 더 잘 보이긴 하고요. 보이긴 하죠. 현미경으로 봐야지 물론. 식물계. 요거는 이제 식물계고. 2번. 자, 대부분 기관 발달되어 있고요. 세포에 뚜렷한 핵과 세포벽이 있고, 죽은 생물 분해 양분 얻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얻죠. 자, 여기 질문 예 이렇게 되어 있다. 균사가 균사로 되어 있느냐? 균사로 되어 있는. 괜찮고요. 고사린 광합성은 북극권 못하니까 광합성 하는 거 괜찮죠, 그렇죠? 4번이에요. 네. 4번이 맞고요. 됐어요? 자, 실력 강화 문제 1번부터 9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죠? 맞아 하세요. 자기가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틀리더라도 푸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데 아프잖아 지금. 틀려도 풀어요. 틀려도. 풀다 보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틀려도 되니까 지금 잘 읽고 푸는 거예요.
볼게요. 자, 하여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이게 아일랜드는 좀 추운 동네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벼나 이런 걸 기르지 않고 감자를 주로 기르어서 먹어. 그래서 감자가 아일랜드에서 단일 품종만 재배했대. 그래서 어느 날 또 이제 이 감자 마름 병에 걸려가지고요. 감자 재배가 확 떨어졌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지 않아서. 그래서 식량이 없어가지고 한 100만 명 죽었대. 굶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예? 엄청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유전적 다양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만 먹어요? 그 주식인 거지, 주식. 예, 우리가 뭐 쌀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자, 간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맞죠? 감자 마름병이 유행한 후 감자 수확량은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더 많다. 맞죠? 생물 집단 내 개체들의 특성이 다양하면 전염병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의해 멸종될 위험이 낮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이 글씨를 읽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이거 글씨를 자꾸 읽어가지고 요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글씨 읽기 싫어하는 사람은 못 풀어요. 아예 문제를. 자꾸 그냥 글씨를 읽으세요. 그냥. 자, 간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 생태계 다양성 맞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생태계 다양성이 맞고요. 먹이 사슬이 복잡해진다. 이런 건 종 다양성이면 종 다양성. 종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이고. 나는 생물의 개체수보다 종류와 관련이 있다. 맞아요. 종류가 많으면은 종 다양성이 높고요. 우수한 특정 형질을 가진 개체가 많을수록 다가 높아진다. 이게 맞아 보이는데 이게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형질의 그 개체가 많은 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나 한 종류만 기른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지금이야 그 바나나가 제일 맛있고 뭐 이러니까 그걸 기르긴 하겠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던 나방 집단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 진짜 이런 일 있었는데 이게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래 밝은색 지으류가 이제 이끼야, 이끼. 밝은색 이끼가 많았을 때는 밝은색 나방이 잘 안 뛰니까 검은색 나방을 주로 새들이 잡아먹어. 그래서 밝은색 나방이 많았었어요, 원래는. 근데 공업지대가 되면서 이 지으류들이 죽어. 그러면 이제 어두운 색 나무 껍데기가 남아요. 그러면 어두운 나방이 살아남고 밝은색 나방이 많이 잡아먹혀요. 자, 그 나방의 몸 색깔은 흰색과 검은색 변이가 있다. 이런 말 맞고,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고요. 공업지대가 되면 나방의 종류가 많아진다. 이런 건 아니고, 공업지대가 돼서 이제 환경이 변한 거죠. 자, 다음 종에서 개까지 분류인데 요 가장 좁은 범위가 종이겠죠? 이거 개고, 그쵸? 자, 종속, 과목, 강문계야. 이 순서가 틀렸어, 이게. 종속, 목강, 과문계. 이상하게 써 있어요. 자, 대충 보면 안 되고요. 짝짓기를 하여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생물 무리는 같은 씨에 속한다. 이게 틀려 보이는데 이게 맞아. 왜냐면 이거 같은 종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쵸?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이면 당연히 씨도 같은 거지,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틀려 보이는데 이게 맞습니다.
같은 D에 속하는 생물보다 같은 F에 속하는 생물 무리가 더 많다. 맞죠? F가 더 많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옳지 않은 거. 2번. 호랑이는 고양이보다 개와 유연 관계가 더 가깝다. 고양이랑 더 가깝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과에서 보시면, 고양이과에 둘 다 속하니까 호랑이랑 고양이랑 가까운 겁니다.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거. 4번. 아니 4번. 4번이 틀린 게 맞네요. 미역은 뿌리, 줄기, 잎 구분이 되지 않아요. 미역은. 미역은 뿌리, 줄기, 잎 구분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돼도. 자, 7번에 원생 생물계. 맞아요. 원생 생물계입니다. 원생 생물계. 그다음에 A가 다세포 생물이다가 될 수 있다. 아니죠. B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맞아요. 기관 발달되어 있는 게 동물계와 생물계고요. 자, 균계와 원생 생물계는 핵막으로 구분되는 뚜렷한 핵을 갖는다라는 공통적이 있다. 그러네. 자, 고사리는 광합성 한다. 예. 다네요, 다. 남세균은 세균입니다. 세균. 가. 메뚜기는 동물계니까 나네요, 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고요. 숙제 없어요. 대박.